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건전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부러워하죠. 최근 10년간에 벌써 2번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한국인은 우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 대선을 보면서 한국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죠. 일본은 선거 투표율이 5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거의 축제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반응이 보여주고 하셔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그 변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배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 대해서 좀 우월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좀 깔보면서. 그리고 일본 지배층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 여기에도 상당 정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좋았죠. 만만하고 말 너무 잘 듣고 굳이 뭐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일본을 위해서 외교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또는 뭐 친일 외교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중심에 놓은 실용 외교 내지는 국익 외교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경계를 많이 했죠. 윤석열이 탄핵 안 당하기를 바라는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 이재명 당선이 아니라 김문수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하는 쪽이죠. 그래서 일본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좀 경계하고 걱정하는 쪽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환영하고 부러워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집권층이 된 기시다 내각인가요? 그쪽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은 과거의 일본의 지배층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일본 지배층은 거의 뭐 미국에 맹종하는 외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내각은 트럼프가 당선된 걸 예견하면서 진작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분명히 고립주의 외교를 할 테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미국의 좀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자. 사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거의 미국의 영향권에 복속돼서 사실 자체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있죠. 자위대라고 뭐 군대에 버금가는 무장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체 이제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 미국의 거의 눈치를 봐가면서 미국 밑에서 사실은 부하노릇을 해온 상황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의 전쟁에서 졌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는 미국을 이기겠다 하는 복수심도 가지고 있어요, 군국주의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가 이번에 만들어진 일본의 새 정부 내각은 그거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번 기회에 일본도 미국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자, 독립국의 지위를 좀 차지하자, 트럼프 때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중국과도 관계를 계속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도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외교 방침을 대폭 바꿨고요. 러시아하고도 계속 우호관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트럼프를 위해서 막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알랑알랑거리지만 뒤에서 실속을 차리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성향, 뭐 한국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을 텐데, 한일 간에 좀 협력을 할 만한 점도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같은 데에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는 일본도 예전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협력할 여지가 있는데, 또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추구한다, 자율성을 추구한다 할 때 그 목표가 문제가 있죠. 이 일본은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아시아의 맹주, 군국주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려는 그런 이제 꿈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군사 강국화되고 군국주의화되면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은 한국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재명 정권과 상당한 정도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협력의 가능성도 일부 있고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수의 좀 군국주의 성향을 가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위법한 것이다, 내지는 감성적인 것이다, 이성을 앞세우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인 그런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전한 일본인들,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건전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부러워하죠. 일단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권자를 끌어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자민련의 장기 집권도 문제지만 그 이전도 돌이켜보면 일본은 그런 역사 거의 없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를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들 간의 싸움, 다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지 백성들의 항쟁에 의해서 교체된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한국은 과거의 봉건제 시대 때 뭐 지금처럼 왕을 끌어내린 적은 없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민중 봉기, 뭐 백성들의 어떤 밀란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벌써 여러 차례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이승만, 그 다음에 군부 독재도 물러나게 했고, 최근 년 10년간에 벌써 2번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 자체가 뭐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뭐 잘못 뽑을 수는 있는데 잘못 뽑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바로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리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을 보면서 한국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죠. 일본은 보통 의원 선거, 일본에 뭐 이제 참의원, 의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5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일본은 내각제라서 이런 선거에 의해서 사실은 정부가 구성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거의 대통령 선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50 몇 %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 한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78인가요?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높은 투표율.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 한국의 대선이 격렬한 싸움만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진영 내에서의 대선 유세 같은 걸 보면 거의 축제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축제 문화, 시위를 축제처럼 하는 이 문화, 이게 탄핵 때부터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어떤 시위 문화라 그럴까요? 일본은 예전에 수라는 학생운동이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나중에는 막 총싸움까지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랄까요, 엄숙하고 좀 무섭고 공격적이고 좀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옛날에 이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진압할 때에는 한국도 화염병이 등장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그 과정에서도 같은 쪽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축제 문화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절정에 이른 것이 박근혜 파면 이후, 탄핵 이후 지금까지의 이제 촛불항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럽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한 번 안 내고 약탈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리도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즐기고 부러워하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표 방송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개표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한다.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한다. 이런 것도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개표 방송이 이렇게 화려해진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표 방송도 점점 진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인들은 이 정치를 일본 사람들처럼 좀 무관심하게 대하기보다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국인의 우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주의자들이고 우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억제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로는 주목하지만 안 해도 정치적 입장에 따르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격렬성을 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 나쁘게 발현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또 참여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뭐 선거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도장 들고 다니면서 도장 찍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앱을 만들었는데 그 도장을 인식하는 앱을 만들었대나? 그러니까 도장을 없앨 생각은 안 하고 뭐 유지하는 쪽에서의 어떤 기술 변화만을 추구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그 원인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거냐, 디지털에 비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 전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반면에 혁신, 뭐 신기술 이런 걸 좀 꺼려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다. 그러니까 보수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복종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 집단에 대한 복종 성향이 한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종 성향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왔냐면, 지배층에서 와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와 문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화, 화합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으면 괜히 평민이 양반 되려고 그러거나 천민이 평민 되려고 그러거나 하지 말고 네가 있는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게 조화다. 집단의 조화를 이루는 거다. 또 심지어는 직업도 그래요. 직업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딴 직업? 그런 자유 없어. 너희는 그냥 가문 대대로 그 직업을 종사하면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와에 도움이 돼, 집단의 화합에 도움이 돼, 뭐 이런 지배층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또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는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반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자, 이게 아날로그 문화를 계속 붙들고 있는 전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꼭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일본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냥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고 하던 일 계속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바꾸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아날로그 문화가 일본에 좀 많이 고착되어 있고, 이건 한국의 디지털 문화하고 크게 대비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디지털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국인의 민족성 중에 하나로 꼽는 인간 중심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대할 때 항상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규칙이나 전통 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에 입각해서 이거는 너무 전통과 대비되는 거다, 안 받아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통 같은 것도 중요시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중에서도 사람한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립니다. 그 대신 거꾸로 새로운 것인데 이건 사람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디지털 문화의 바로미터 역할도 했죠. 신제품의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열려 있어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종교를 대할 때도 한국인들은 그랬거든요. 무조건 좋다 싫다가 없어요. 들어보고 이거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도움 안 된다? 그러면 아이 됐어 치워. 한국인들은 그런 점에서 변화나 혁신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본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전통, 보수 뭐 이런 쪽에서 고착되어 있는 쪽이다라고 본다면,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그런 근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선거 때에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개표 좋아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찍는 펜까지도 계속 혁신된 거죠. 조금씩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쳐요. 그 다음 선거 때 더 좋게. 그래서 이번 편은 뭐 역대급 가장 좋은 이거로 개량이 됐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좋아 그럼 이거 하고, 이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이 조르륵 수개표보다는 전자식이 좋아 그러면 뭐 부정선거 시비만 막을 수 있다면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거침이 없죠. 일본에서 시가 많아져 봤자요, 이 빈도나 강도에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선 그 강도로 봤을 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참여합니다. 일본은 몇천 명 모이면 큰 화제가 되죠. 사람 진짜 많이 나왔다. 한국에서 근데 몇천 명 모였다 그러면 막 실망합니다. 야, 몇천 밖에 안 나왔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시위의 주제, 목표에 있어서도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런 시위는 여태까지 벌어진 적도 없죠. 현대사를 봤을 때. 그냥 뭐 세금 인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좀 지역적인 거 가지고는 많이 하지만, 한국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헌법을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시위, 군부 독재 물러가라 뭐 이런 시위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빈도에 있어서도 뭐 비교할 수가 없죠. 한국 사회는 시위가 없는 날이 드물 정도로 시위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그게 시위가 잦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늘어났다고는 해도 일단 강도, 빈도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성, 특히 우리성.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만 제기되면, 그게 자각이 되면 바로 우리가 돼요. 뭐 심지어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 물릴 때, 예를 들어 연착돼 가지고 뭐 한 8시간 밀린다 그러면 그게 항공사 책임이다. 한국 사람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되거든요. 공동의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책이 만들어서 배상받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럽니다, 사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이 목표가 딱 제기되면 그 순간 우리가 된다든가, 또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된다든가, 또 윤석열의 탄핵 문제처럼 또 정치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의 목표만 제기되면 즉각 우리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이런 우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회나 시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성도 그런데요. 일본과는 달리,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 중심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한국은 인간 중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짓밟으려 하면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은 그런 것이 좀 약하죠. 그런 점도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힘을 숭배한다면 한국은 도덕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것을 뭐 칼의 문화와 붓의 문화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곤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힘과 도덕의 차이라고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냥 인정하는 편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건 용납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인정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도덕적 명분을 상실하면 반드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어도 일어나요, 이건. 근데 한국인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 했다, 이런 어떤 도덕적 평가에 기초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비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진짜 종교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처럼 단일한 종교가 전 국민을 지배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양한 종교가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특히 뭐 신사 문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방팔방에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관들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집에도 모셔놓고 종교하고 거의 이제 밀착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산업화된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또 시위나 집회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배경도 되죠. 한마디로 종교적 교리, 종교의 권위 이런 걸 내세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시위에. 오히려 종교인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쪽이에요, 한국은. 자, 그런 점에서도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비관적인 성향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근저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주저하더라도 조금만 분위기가 고조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잘 나서지 않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시위 문화가 더 우수하다, 시위가 더 이제 강력하게 벌어지고 시위 문화도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도덕성에서 한국인들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시위 문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고 일어나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약간 아수라장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럴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도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반드시 약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국 교포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기뻐도 약탈하고 슬퍼도 약탈하고 우울해도 약탈한다. 그러니까 그 집회나 시위의 문화가, 그 정서가 기쁜 정서가 흘러도 약탈을 하고 슬픈 정서가 흘러도 약탈을 하고 분노가 치솟아도 약탈을 하고, 하여튼 약탈은 무조건 일어난다는 건데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본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분노가 지배 정서라고 볼 텐데, 그때 많은 어떤 폭력 사건, 불법 범죄 이런 것들 벌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대규모 항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가 더 줄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80년에 광주도 개헌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해방한 다음에 범죄가 없었어요,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그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 항쟁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헌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과거로 더 내려가도 그런 기록들은 계속 있어요. 동학혁명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했겠지만, 또 일본 사람들도 확인했겠지만, 한국의 이 촛불 항쟁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만 해도 벌써 지금 총격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반 트럼프 시하면서 한국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고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어요. 심지어 청소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집회가 끝나면 청소까지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인들은 시위나 집회 같은 걸 할 때 도덕적으로 고양되면서 사람들과 더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축제처럼 즐기기도 하는, 이런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시위 문화, 집회 문화를 지금 시전하고 있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직접 국민이 집권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즐기듯이, 축제하듯이 시위를 해내는 이 능력, 이런 문화, 이게 K민주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자랑거리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근본적인 한국 사회가 이제 커다란 어떤 전환점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취급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들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거의 모든 사람이, 다수가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목표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미래 또는 뭐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해야 될까, 어떤 걸 개혁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